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한의대학교 한의과대학의 송지청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수소음 심경의 유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경맥체계는 수태음 폐경으로부터 해서 족걸음 간경까지 12개가 있고요. 인체의 정중선을 지나고 있는 동맥과 인맥 총 14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외에도 기경팔맥의 8개 중에 6개가 또 있습니다만 나머지 6개 기경팔맥은 즉 인맥과 동맥을 제외한 나머지 6개 경맥은 앞서 이야기했던 총 14개의 경맥 중 일부 경혈들을 공유하면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독립적인 경맥 체계로만 이야기를 한다면 수태음 폐경으로부터 족걸음 간경까지 12개와 인맥과 동맥 2개를 합해서 14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동맥과 인맥은 이미 언급을 했고요. 또한 수태음 폐경, 수양명 대장경, 족양명 위경, 그리고 족태음 비경을 설명하였습니다. 이 수태음 폐경으로부터 족태음 비경까지는 가슴으로부터 시작해서 손으로, 손에서 다시 머리로, 머리에서 발끝으로, 또 발끝에서 가슴으로 돌아오는 그런 여정을 보여준다라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야기할 수소음 심경, 또 수태양 소장경, 족태양 방광경, 족소음 신경 이 4가지도 앞서 수태음 폐경, 수양명 대장경, 족양명 위경, 족태음 비경과 같이 다시 가슴에서부터 출발해서 손끝으로, 손끝에서 머리로, 머리에서 발로, 발에서 다시 가슴으로 돌아오는 그런 여정을 갖게 됩니다. 수소음 심경의 유주입니다. 수소음 심경은 경혈이 굉장히 적습니다. 몇 개 되지 않는데요. 인체의 팔의 안쪽 부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앞서 경맥을 이야기를 할 때 이 경맥들이 경맥 위에 있는 경혈만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장부하고도 연결되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수소음 심경은 심경이기 때문에 안에서 심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가슴에서 출발한 경맥은 겨드랑이로 나와서 팔 안쪽을 흐르면서 팔꿈치 안쪽, 그 다음에 앞팔의 안쪽, 그 다음에 마지막에 새끼손가락의 안쪽 부분을 지배하게 됩니다. 이 그림에선 설명되고 있지 않지만 안쪽의 또 다른 경맥이 가지는 심장을 거친 후 소장에 연결이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심장과 소장은 장부의 표리관계로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심장과 소장이 표리관계로, 장부의 표리관계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기능적으로 유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분류를 하는 것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경맥의 유주상 심장과 소장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또한 장부 표리관계로 심장과 소장을 언급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서양의학에서도 심근경색과 같은 질환이 있을 때 4번째 손가락과 5번째 손가락, 특히 5번째 손가락으로 마비가 있다든지 5번째 손가락의 감각 이상을 호소하는 그런 증상들을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동양의학에서도 이와 같이 5번째 손가락이
심장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다섯 번째 손가락에 이상이 있는 경우 심장의 이상과 연결하여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 손가락은 두 개의 경맥이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것과 같이 수소음 심경이 끝나는 부위로서 다섯 번째 손가락이 언급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다음에 이야기할 수태양 소장경의 처음 시작점으로서 다섯 번째 손가락을 또한 언급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배 부위가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 즉 수소음 심경은 음경이기 때문에 다섯 번째 손가락을 지나간다 하더라도 손가락의 안쪽 측면, 즉 인체의 안쪽 측면, 즉 음에 해당되는 인체의 안쪽 측면을 관장을 하게 되고요. 같은 다섯 번째 손가락이라 하더라도 수태양 소장경은 양경이기 때문에 다섯 번째 손가락의 바깥쪽 부분, 즉 인체의 양에 해당이 되는 다섯 번째 손가락 중 바깥 부분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음경과 양경의 차이이기도 합니다. 수소음 심경의 유주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슴에서부터 출발한 수소음 심경은 팔의 안쪽 측면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특히 이 안쪽 측면에 수소음 심경이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팔이 안쪽 측면이 붓는다거나 통증이 유발되는 경우, 마찬가지로 타박상이라든지 또는 근육 피로도에 의해서 그런 이상 감각을 나타내는 경우들도 있겠습니다만, 또 한편으로 심장 기능의 문제로서도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됩니다. 물론 심장 기능 이상으로 팔에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 사실은 심각한 질환과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심장의 기능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심장은 나라에서 군주, 즉 왕과 같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장부로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심장에 문제가 생기면 결국은 나라에서, 전통사회에서, 국가에서 왕이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 전체가 흔들리듯이 심장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 몸 전체의 문제로 간주되기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심장 기능 이상으로 유주상 팔에 문제가 나타나는 경우는 드물지만, 나타난 경우는, 그것으로 인해서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경우는 좀 심각한 심장의 문제로서 간주할 수 있겠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팔꿈치 쪽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 일반인들에게 꼴퍼스 엘보라고 이야기가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물론 팔꿈치 안쪽에 다른 경맥, 즉 수태양 소장경, 물론 수태양 소장경도 팔꿈치를 지나가고 있지만 팔꿈치의 뒤쪽 그리고 바깥쪽을 유주하고 있기 때문에 차이를 보입니다만, 대부분 팔꿈치 안쪽의 인대 문제들은 경맥상 수소음 심경과 관련해서 치료를 해야 합니다. 팔꿈치 안쪽이 아픈 경우에 수소음 심경을 활용을 해서 수소음 심경에 있는 경혈들의 자극을 통해 치료할 수 있다라는 말씀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팔꿈치가 아픈 환자들을 마주쳤을 때 팔꿈치 안쪽에 정확한 부위, 즉 어느 부위가 문제가 있는지를 살펴서 그것이 수소음 심경과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를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앞쪽 팔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책상에 앉았을 때 주로 책상면에 팔을 얹고 책을 본다거나 공부를 한다고 할 때 책상면에 가장 많이 닿는 부위가 이 경맥과 관련이 있는데요. 이 팔 안쪽을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몸의 가장 이 안전한 곳에 경맥이 흐르고 있어서 또한 심장을 보호하고 있다라는 것으로도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나아가서 손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손목에도 총 6개의 경맥이 지나갑니다. 손목의 바깥쪽 안쪽은 수태음 폐경이 지배하고 있고요. 손목 앞쪽의 바깥쪽은 수양명 대장경이 지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손목의 안쪽 그리고 후면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수소음 심경이 관장을 하고 있고, 손목의 뒤쪽 바깥쪽은 수태양 소장경이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손목의 안쪽 정중선은 수거름 심포경이 지배를 하고 있고, 손목의 바깥쪽 정중선은 수소양 삼초경이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단순히 손목의 통증을 이야기를 할 때 인대의 이상이라든지 또는 손목 부위의 문제로 전체 뼈의 구조적인 이상이라든가 또 다른 이유로 손목 통증을 그냥 하나로 간주해서 이해를 하게 된다면 우리가 경맥과 경혈을 이용해서 치료를 해야 하는 입장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단순히 손목이 아프다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손목의 어느 부분이 아픈지 또는 문제가 있는지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그 부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경맥을 선택해야 하는지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수소음 심경은 손목의 안쪽 그리고 뒤쪽 면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손목에 통증이 있는 환자들을 만나게 된다면 수소음 심경에 소속되는 부위의 문제인지 또는 다른 경맥에 소속되어서 다른 경맥과 관련 있는 부분에 통증이 있는 것인지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손바닥의 후면 안쪽과 마지막 5번째 손가락의 후면 안쪽에 수소음 심경이 지나가고 있다는 사실도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환자들 경우에 새끼손가락이, 즉 5번째 손가락이 잘 안 움직이는 환자들이 있는데 이것이 펴지지 않는 것인지 또는 굽혀지지 않는 것인지에 따라서 우리가 달리 판단해야 합니다. 손가락이 펴지지 않는 것은 양경이 지배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수태양 소장경의 문제로 살펴볼 수 있고, 5번째 손가락이 구부러지지 않는 경우는 음경이 지배하는 그런 기능이기 때문에 수소음 심경의 문제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따라서 경맥을 판단하고, 즉 문제가 있는 부위에 소속된 경맥을 찾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소속된 경맥의 경혈을 이용하는 것이 우리가 침을 사용해서 환자를 치료하는데 주요한 원칙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으로서 수소음 심경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경맥과 경혈, 그러니까 수소음 심경의 경혈, 취혈에 대해서 언급을 한 다음에 수태양 소장경의 유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에는 수소음 심경의 경혈 중에서 체관과 그 다음에 상지부에 있는 경혈을 어떻게 취혈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수소음 심경의 첫 번째 경혈인 극천입니다. 극천은 수소음 심경의 첫 번째 나오는 기시혈이죠. 위치는 겨드랑이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겨드랑이에 보면 우리가 겨드랑이뿐만 아니라 인체에는 많은 부위에 그 다양한 관절이 있는데요. 인체에 있는 많은 관절들은 우리가 수시로 접히기 때문에, 그렇죠? 굴곡을 시켰다가 신전을 했다가 이렇게 구부렸다 폈다를 수시로 하는 부위가 관절인데, 그 관절들에서는 굽혔다 폈다를 평생 우리가 계속 하다 보면 뭐가 생기냐면 주름이 생깁니다. 겨드랑이도 마찬가지죠. 이 어깨 관절을 우리가 수시로 폈다가 구부렸다가 하기 때문에 겨드랑이 관절에 어깨 관절의 안쪽에 이 겨드랑이 부위에 뭐가 있습니까? 주름이 있죠. 그래서 이 겨드랑이 주름의 한가운데에 극천혈이 위치하는데요. 이 겨드랑이 주름을 찾아서 그 주름의 한가운데 지점을 극천혈로 치혈을 하는데, 자, 여기서 주의할 것이 뭐가 있냐면 이 체간에서 상지 쪽으로 빠져나가는 이 정맥이 아니죠, 동맥이죠. 동맥이 극천혈 주위를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 극천혈을 치혈을 할 때 우리가 이 동맥 박동을 촉지해 가지고 겨드랑이 주름상에서 동맥 박동을 촉지를 해서 그 동맥이 지나가는 지점, 그러니까 겨드랑이 주름과 동맥의 교차점, 거기에서 동맥 바로 앞쪽에다가 극천혈을 치혈을 하게 되는데요. 극천혈의 작침 방향은 일반적으로 피부에 수직으로 직자를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 이제 이 겨드랑이에 있는 극천혈을 쓰는 이유가 수소음 심경의 기능을, 더군다나 기시혈이기 때문에 수소음 심경의 기능을 다운되어 있는 것을 액티베이션 시킬 때 수소음 심경을 도와주기 위해서 쓰는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어깨 관절에 있죠. 자, 그래서 어깨 관절의 통증이나 또는 그 관절 가동 범위가 제대로 안 나오는 이 어깨 관절 환자들의 그 어깨 질환, 이 통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 어깨 주변에 있는 경혈들을 많이 쓰는데요. 그 중에 하나 극천혈을 이 견갑골, 스카폴라 안쪽으로 해서, 이 견갑골이 갈비뼈하고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갈비뼈하고 그 견갑골 안쪽, 그러니까 그 두 개, 갈비뼈와 견갑골 사이죠. 그래서 견갑골의 앞쪽에 있는, 전면부에 있는 그 견갑하근의 근육 경직을 풀어주는 용도로 극천혈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극천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겨드랑이 주름의 가운데라고 했는데, 자, 겨드랑이 주름이 있으면, 자, 이 중에 어디가 가운데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찾기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뭐라고 했냐면 동맥이라고 했죠. 네, 여기 동맥 박동이 있는데요. 겨드랑이 주름 상에서 동맥 박동을 촉지한 다음에 그 동맥의 바로 앞쪽에다가 극천혈을 치혈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극천혈을 치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겨드랑이 주름에서 동맥 박동을 촉지하고
동맥의 앞쪽에다가 극천혈을 취혈합니다. 극천혈을 취혈했습니다. 이번에는 수솜심경의 두 번째 경혈인 청령혈입니다. 네, 청령혈은 상지부에 있는 경혈인데요. 견관절하고 주관절 사이에 상완 이두근과 삼두근 사이에 있는 경혈입니다. 수솜심경이 체간부를 지나서 상지부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음경이기 때문에 안쪽으로 지나가게 되고요. 그리고 소음경이니까 안쪽 중에서도 뒤쪽, 포스테리어 쪽으로 지나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주관절 끝에, 안쪽 끝에 있는 소해를 향해서 가게 되는데 이 어깨 관절과 팔꿈치 관절 사이에 청령혈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 청령혈의 골도는 어떻게 되냐 하면 어깨 관절부터 팔꿈치 관절까지 이 어깨 관절에 이 방금 우리가 극천을 취혈을 할 때 어깨 관절에 겨드랑이 주름을 봤는데요. 이 겨드랑이 주름의 앞쪽 끝에서부터 팔꿈치 안쪽에 있는 팔꿈치 주름까지 이 거리를 구촌으로 간주를 합니다. 그랬을 때 청령혈의 위치는 상완 이두근과 삼두근 사이 그 수솜심경이 지나가는 노선상에서 어깨 관절, 견관절의 어깨 관절의 그 겨드랑이 주름의 앞쪽 끝과 그 다음에 팔꿈치 구름 사이에서 팔꿈치 위로 3촌입니다. 그러니까 3등분을 했을 때 팔꿈치 쪽으로 3분의 1 지점, 여기가 청령혈이 되겠고요. 네, 청령혈의 자침 방식은 피부에 수직으로 직자를 해도 되고 일반적으로 직자를 해도 되고요. 또는 보살을 해도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방식은 뭐가 있냐면 청령혈 바로 앞에 여기 상완 이두근이 있는데 그 환자들 경우에 이 상완 이두근 근육이 매우 단단하게 경직된 환자들이 있습니다. 팔을 많이 쓰는 사람들, 예를 들면 뭐 운동선수라든지 아니면은 뭐 과일 가게를 한다든지 이렇게 무거운 것을 수시로 들었다 놨다 하는 팔의 근육을 많이 사용하는 것을 주된 본업으로 하는 사람들 보면 뭐 운전기사라든지 이런 분들 보면 팔 안쪽에 있는 이두근이 굉장히 경직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경직된 부위의 통증 또는 아니면 이 경직된 근육이 달라붙어 있는 어깨 관절이나 아니면 팔꿈치 관절에 통증을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청령혈 바로 옆에 있는 근육이 이게 좀 경직이 심한데 그럴 경우에는 자침 방식을 피부에 수직으로 직자하지 않고 경직된 근육 쪽으로 꺾어서 자, 우리가 이것을 이제 경결점을 침으로 치료하는 트리거 포인트라고 하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경직된 근육 쪽으로 꺾어서 일부러 근육 쪽으로 자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청령혈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겨드랑이 주름과 팔꿈치 안쪽의 주름까지를 구촌에 골도를 했을 때 자, 여기 팔 안쪽에 상완 이두근 근육이 있고요. 뒤쪽에 삼두근 근육이 있죠. 자, 그랬을 때 이두근과 삼두근 사이 여기가 수솜심경이 지나가는 노선인데요. 심경 노선상에서 팔꿈치 관절과 어깨 관절 요 사이를 3등분 했을 때 팔꿈치 쪽으로 3분의 1 지점, 자, 여기가 청령혈의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청룡혈을 취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두근의 뒤쪽 라인에서 수소음 신경에서 팔꿈치와 겨드랑이를 3등분 했을 때 팔꿈치 쪽 3분의 1 지점, 여기가 청룡혈이 되겠습니다. 네, 청룡혈을 취혈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수소음 신경의 체관 그리고 상지부에 있는 경혈을 어떻게 취혈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